우리는 종종 고민과 방황을 혼동할 때가 있다. 그 무렵 내가 그랬다. 스스로 방황한다고 단정지었던 그 시간, 사실 내 세계는 확장되고 있었다. 다른 말로 나는 성장하는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권태가 오거나 혹은 번아웃이 올 때 한 번씩 멈춰서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윤그 채널의 운영자이기도 한 김하영 작가의 첫 에세이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인데요. 저자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해요. 전 MBC 기자였던 김하영 작가는 사회의 기준과 시선에 맞춰서 치열하게 달리다가 번아웃과 우울, 수면장애 등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대로 괜찮은 건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며 자신의 진짜 꿈과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와 함께 걸어가면서 나와 비슷한 모습의 위로도 받아보시고 행복을 하나씩 주어가는 이야기에 힘찬 에너지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와 1장 잃었던 행복을 찾아서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행복을 찾기 위해 캐리어를 열었다. 15살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오후 4시.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아이들보다 5분 정도 늦게 교실을 빠져나왔다. 가로수길을 혼자 즐기기 위해서였다. 한낮의 햇살과 초록색 나뭇잎,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잔잔히 흩날리고 책가방과 등 사이에 묻은 땀이 조금씩 말랐다. 천천히 걷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느슨해졌다. 그날 저녁 날 좋아한다는 남자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느닷없는 질문이었다. 너 혹시 왕따야? 아니, 왜? 매일 혼자 집에 가길래 친구가 없나 싶어서. 나는 때때로 모든 소음이 제거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은 하굣길의 근처 편의점에 들러 과일맛 아이스크림을 샀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샤워를 한 뒤 TV를 켰다. 좋아하는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기 위해서. 상대 배우가 칠 대사를 입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리곤 했다. 좋아하는 장면을 또 보는 게 좋았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으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한낮을 즐겼다. 이 일과는 남은 반나절을 시작하기 위한 나만의 의식 같은 것이었다. 30분 동안 TV를 보고 나면 침대로 가서 쿠션을 등에 기대고 앉아 책을 읽었다. 주로 소설을 읽었는데 한 줄씩 수놓듯 적힌 문장들을 읽으면 상상의 나래가 자극되면서 또 다른 공간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간혹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소설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읽은 책 하고 발견할 때면 마치 혼자서 도장 깨기를 한 듯 묘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 시절의 나는 자유로웠다. 불행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취미생활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끝나게 되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교실에 갇혀 있었다. 학교가 감옥 같았다.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같지 않다. 나는 숨이 막혔다.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야간 자율학습은 자율이 아니었고 부모님 돈을 내고 듣는 보충 수업은 반강제였다. 내가 느끼기에는 비정상적이었다. 사람들은 3년만 뛰면 된다고 말했다. 남들보다 빨리 뛰어서 이기면 멋진 세상에 도착해 소설책 따위는 실컷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이기기 위해 경주마처럼 뛰었다. 뛰려면 무거운 소설책은 모두 버려야 했다.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급하게 필독 도서들만 읽었다. 더 이상 책에 줄을 긋지 않고 페이지를 접지도 않았다. 그때까지만 참자. 20살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학과에서 수석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 가고 싶었던 학교로 편입했다. 그러나 달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치열하게 준비해 방송기자로 입사했고 입사한 뒤에는 경력직으로 이직했다. 항상 무언가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8년차 기자가 됐다. 달려야 한다던 목소리들은 언제부턴가 조금씩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다. 대신 나를 매일 평가하는 눈빛들이 생겼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휴대전화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고 초조한 마음으로 급하게 횡단보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 않으면 한숨부터 나왔다. 보폭은 커졌고 걸음은 빨라졌다. 나는 아직도 수능 시험을 치는 꿈을 꾼다. 거기서는 늘 나는 공부를 다 끝마치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갔다. 악몽에서 깨고 나면 나는 다시 짐을 싸서 취재하러 현장에 나가곤 했다. 현장에선 다른 언론사 기자와 경쟁을 했다. 부서가 바뀌면 또다시 인정받기 위해 매일 증명의 단두대 위에 올라서야 했다. 불행의 아침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밝아왔고 불면증이 찾아왔다. 한동안 약이 없으면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소설책은 이미 15년 전에 버렸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인생의 3년만 버리라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끊임없이 버려야 한다. 그건 행복해지는 방법과 다르다. 소설책, 조스바, 드라마, 잠시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불필요한 것일지 모르나 내 삶에서는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나의 성공만을 축하할 뿐 그게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문득 소설책 한 권을 들고 비행기를 탔다. 먼 곳으로 가서 눈을 감고 모든 걸 잊고 싶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첫 번째 걸음. 잃었던 행복을 찾아서. 대만에서. 방황이라고 쓰고 성장이라고 읽는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만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정확한 얼굴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눈에는 보이는 나의 장점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나의 단점을 스스로는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다. 그러다 암초에 걸리면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혹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때로는 시련이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다듬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작년에 대만에 갔을 때 나는 내 자신이 권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공허함일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쳐다보라는 신의 뜻이 아닐까? 때로는 상대방의 슬픔을 알아차려서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빠져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을 찾아보라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나는 인생의 퍼즐을 찾아나갔다. 작년에 대만 카페에 갔을 때도 그랬다. 드시지 마세요. 가게 주인이 나를 제지했다. 아차 싶었다. 아까 주인이 내게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컵이 나오자 그걸 잊고 자연스레 손을 뻗었다. 마시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드시면 돼요. 내가 끄덕였다. 이 커피는 딱 3번 만에 드셔야 해요. 3번이요? 커피는 충분한 양을 마셔야 향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조금씩 드시게 되면 향도 조금만 맡게 되는 거거든요. 첫 입을 마시고 나면 저를 기다려주세요. 일리가 있다. 내 앞에는 소주잔 2개 크기의 잔이 놓여 있다. 고개를 끄덕인 뒤 한 모금 크게 마셨다.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게 무슨 커피죠? 메뉴판에 있는 넘버 3예요. 뒤를 돌아봤다. 칠판에 적힌 3번 원두의 이름은 산 카를로스 게이샤.
내가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땐 다른 손님이 있었다. 아, 잠깐만요. 이분들에게 메뉴 설명 끝내고 바로 갈게요. 나야 급할 것 없으니 그러시라고 했다. 그 손님들의 설명이 끝나자 주인은 내게 와서 열정적으로 소개해줬다. 저건 브랜디 향이 나는 원두, 이건 초콜릿 향, 요건 과일 향이 나는 원두. 약 2분간 메뉴판을 가리키며 원두 종류별로 향을 이야기했다. 세트 메뉴를 고르면 몇 분 간격으로 시간을 두고 각기 다른 종류의 커피를 내준다. 잔은 꺼낼 때마다 차갑게 얼려져 있었다. 한 잔 드셨으면 이 물로 입을 헹구셔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금을 마실 땐 양을 조금 늘려서 마셔보세요. 조금 더요? 물을 한 모금 들이켜 입을 헹군 후 후루룩 마셨다. 자, 이번에는 혀를 한번 움직여 보시고 이제는 삼킨 뒤에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와,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향이 조금씩 입안에 퍼지다 과일 향이 코끝으로 휙 하고 올라왔다. 나의 반응에 주인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웃으면서 굿을 외쳤다. 가게 주인도 덩달아 신이 났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흡사 접시가 깨끗이 비워졌을 때 그 접시를 바라보는 셰프의 만족스러운 표정처럼 바리스타는 커피가 손님의 취향에 제대로 맞아떨어졌는지 유심히 살폈다가 맛있다고 하면 덩달아 신나했다. 가게 주인이 선반 위에 있는 유리병을 종종 확인했다. 5개 유리병이 쉴 새 없이 더치커피를 만들어내는 중이었다. 나는 이렇게 한 잔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다. 한 잔이면 48분 정도 걸립니다. 나는 브랜디 향이 나는 원두를 구입했다. 주인은 포장을 하며 87도의 물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물의 온도가 90도를 넘겨서는 안 돼요. 이 원두는 그래야 본연의 맛이 나요. 혹시 따뜻한 커피도 파시나요? 네, 팔아요. 그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아, 저는 커피 세트를 다 드신 분께는 더 이상 커피를 팔지 않아요. 지금 마신 3잔은 일부러 순서를 정해서 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드신 커피가 가장 우아한 맛인데요. 커피도 종류를 다르게 마실 때는 순서대로 마셔야 해요. 그래야 잘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손님이 마지막에 드린 커피로 같은 걸 한 잔 더 시킨다고 해도 저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과 같은 맛이 느껴지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 드신 게 가장 적당해요. 가게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도 다 같이 귀를 기울이는 게 보였다. 가게 주인은 커피를 많이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이 가게는 일주일에 3, 4일만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로스팅을 위해 문을 닫는다. 가게 주인은 15년째 직접 로스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바리스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손님들이 이 가게에 들어와서 오롯이 커피의 향과 공간을 느끼며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1시간 남짓 이 가게에 머무는 동안 옆에 손님들과 꽤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독특하게도 가게에는 의자가 2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손님이 오면 기존에 있던 손님들이 서로 거리를 좁혀 새 손님이 서 있을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손님끼리 거리가 가까워지자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는 느낌이 들었다. 덕분에 1시간 남짓 머무는 동안 풍성한 얘기가 오갔다. 많은 손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가게는 아니었지만 내가 있는 동안 손님들이 꾸준히 오갔다. 공간에 깃든 철학과 소신이 나 같은 여행자들에게 일상에서 빼앗겼던 여유와 신선함을 선물하고 있었다. 이 무렵 나는 권태에 빠져 있었다. 끝없이 달리는 경주마 같다는 생각에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선배가 고친 나의 기사 한 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옥신각신한 적도 있었고 현장에서 중계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담기 위해 PD 선배와 늘 머리를 맞댔다. 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스스로 방황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상사와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좋은 상사가 내 위에 있었을 때도 나는 똑같이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내 방황의 이유를 비로소 이 가게에서 찾았다. 나는 저 바리스타가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내가 쓰는 기사, 내가 만드는 뉴스 영상에는 나 한 명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팀의 시선이 함께 담겨 있었다. 기사 주제를 선정할 때도 나의 의견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와 다른 것을 취재해야 할 때도 있었다.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도 이 조직의 규칙에 맞춰서 내보내야 했다. 어쩌면 내가 조직이 정한 틀 밖에서 일하고 싶은 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됐다. 나도 나만을 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공간을 오롯이 나의 의견대로 꾸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종종 고민과 방황을 혼동할 때가 있다. 그 무렵 내가 그랬다. 스스로 방황한다고 단정지었던 그 시간, 사실 내 세계는 확장되고 있었다. 다른 말로 나는 성장하는 중이었다.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 사이의 틈. 쏴. 다음 날 아침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 옆 블라인드를 걷었다. 타이베이 시내가 촉촉하게 젖었다. 30분 정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잠들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 대만으로 출발하기 전 나는 병원에 들렀다. 이전에도 정신과에 간 적 있으세요? 네, 올해 초에 갔었어요. 몇 달 정도 참아봤어요. 혹시나 의존하게 될까봐. 불면증 때문에 한 달 정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 없이 버텼던 몇 달 동안 빠르면 새벽 2시, 늦으면 새벽 6시에 잠들었다. 밤이 오는 게 무서웠다. 일어나면 멍했고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약 없이 버티는 걸 포기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먹었던 약봉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집어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었다. 움직여야 해.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머리를 묶고 미리 빨아온 옷을 꺼내 입었다. 화장도 야무지게 하고 나갔다. 쏴.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1층에 서 있는 호텔 직원에게 우산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문 앞에 비치돼 있는데요. 아마 손님들이 다 빌려갔을 거예요. 문 앞에 갔다. 정말 없다. 우버 불러야겠다. 어플로 택시를 부른 뒤 벤치에 앉았다. 잠시 뒤 투숙객으로 보이는 서양인 남성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내게 중국어로 말을 걸었다. 저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자 남자는 영어로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여행 중이세요? 맞아요. 저도 곧 한국으로 여행 가요. 아, 정말요? 어디로요? 서울로요. 저는 뉴욕에서 왔어요. 여행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때 그의 친구가 왔다. 친구는 중국인이고 영어를 잘했다.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 기자예요. 기자요? 기사를 쓰세요? 아니면 방송?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죠. 방송 기자예요. 와우. 둘의 눈빛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내 직업이 흥미로웠나 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아, 사실 저는 카페를 좋아해서 여행하면서 가게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미국에도 가본 적 있어요? 아, 뉴욕이랑 로스앤젤레스에 간 적이 있기는 한데 짧게 다녀와서 잘 몰라요. 승무원을 하셨군요. 가장 좋아했던 도시가 있나요? 시드니가 제일 좋았어요. 짧게 있었지만 도시가 참 평화롭다고 느껴졌거든요. 승무원 시절 비행을 하면서 며칠 머물렀던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뭔지 내가 알던가. 내가 말하면서도 속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평화롭다라. 그때 시드니는 내게 잠깐 쉬는 장소였기 때문에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 속에서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 한 발자국 떨어진 여행자의 눈이 그 도시를 제대로 바라봤다고 할 수 있을까? 줄줄이 소시지처럼 나의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던 때
빗속을 뚫고 그들의 일행이 한 명 더 합류했다. 동시에 내가 예약한 택시도 도착했다. 탁, 택시 문이 닫혔다. 휴대전화를 들어 구글맵을 잠시 확인했다. 카페 몇 곳을 찾아보다가 화면을 껐는데 순간 검은 화면 위로 화장한 내 얼굴이 보였다. 5시간밖에 못 잔 상태를 완벽히 감췄다. 분홍빛 셔츠와 하얀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니 한껏 밝아 보였다. 약 없으면 잠도 못 자는 인생인데. 만 33.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몇 가지 이력이 내 삶에 남았다. 세상은 그 이력이 만든 유리창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이 유리창 너머에 서 있었다. 아마도 활기차게 웃고 있는 모습이겠지. 빗소리가 더욱 세차게 들렸다. 모든 불행이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속도가 다른 건 잘못이 아니야. 같은 목적지를 향한다고 해서 걷는 속도가 같을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일정한 속도로 걷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쉬었다가 힘을 끌어모아 전속력으로 질주하기도 한다. 조직원으로 살아갈 때 겪는 고충은 내 속도대로 갈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나는 총 3번의 선거방송에 투입됐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총선이었다. 김하영 씨, 지금 들어갑니다. 인이어에서 PD의 콜이 들려왔다. 조명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가로 17m, 세로 13m, 높이 7m의 광활한 스튜디오 위에 혼자 서 있다. 원래 기자들이 생중계를 할 때는 대본이 적힌 프롬프터가 앞에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카메라가 공중을 휘젓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모니터를 설치해봐야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큰 장치가 달려있으면 카메라 움직임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건 화면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숫자들 뿐. 커다란 스튜디오를 날아다니는 지미 집 카메라에 빨간 불빛만 바라보며 2분 동안 혼자 떠들기 시작했다. 데이터 M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선거의 연령표 표심을 머릿속에 달달 외워둔 약 20개의 대본들, 내 손으로 쓰고 입으로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러나 숫자는 미리 외울 수 없다. 선거 당일에만 알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바뀌어 펼쳐지는 숫자를 보고 순간순간 해석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줘야 한다. 선거날에는 오후 6시 전후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 길게 가면 새벽 6시까지도 끝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체력 싸움. 정신줄을 놨다간 어떤 실수가 튀어나올지 몰라 대기실에서 김밥을 먹으면서도 중얼중얼 대본을 외웠다. 정치인들의 이름이나 정당을 잘못 말할까봐, 숫자를 잘못 읽을까봐, 해석을 잘못할까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다. 그때는 청심환보다 커피가 효과가 좋았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안절부절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데 효과가 있었다. 새벽 3시 정도 되면 체력이 바닥나면서 슬슬 졸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거의 커피를 들이붓는다. 지난 몇 주간 수십 명이 달라붙어 추진한 이 큰 프로젝트를 나 한 명의 실수 때문에 망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선거방송이 끝난 뒤 며칠을 쉬고 나면 회사에 출근하기가 싫어진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서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듯 기계적으로 에너지가 채워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뛰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건 사장님 때문이 아닌 같은 노동자들 때문이었다. 선거방송 기간에는 기존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빼서 선거방송을 담당하는 팀에 파견한다. 원래 있던 팀은 그만큼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들던 동료 한 명이 빠졌으니 다른 동료가 들고 있던 짐이 더 무거워진다. 파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원래 있던 부서의 동료들은 당연히 기쁘다. 드디어 짐을 덜어줄 동료가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돌아온 동료는 방전된 상태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잘리지는 않는다. 결국 조직원이 바라보는 건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동료들이 아닐까? 내 몫만큼 열심히 해내느라 지쳐있을 텐데 내가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고 농땡이를 피우면 나는 그에게 죄를 짓는 게 될 테니까.
돌이켜보면 나는 회사보다도 동료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뛰었던 것 같다. 내 몸의 센서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일요일 밤 9시 30분,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다. 다음날 뉴스 진행을 위해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자지도 못한 채 날 기다리고 있었다. 피곤했지? 밥 먹을래? 아니, 내가 해먹을게. 자. 아니야, 내가 해줄게. 아니야, 너 자. 이럴 시간에 밥 하겠다. 사실 괜찮다는 말을 할 기운조차 없었다.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 사이 나는 10시간 넘게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선크림을 씻어냈다. 수건으로 대충 닦고 화장대 앞에 털썩 앉았다. 여보, 밥 먹고 해. 이거 식어. 나 내일 출발할 짐 좀 싸고 먹을게. 이거 식는데 먹고 하면 안 돼? 식으면 맛없는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상황을 알 리 없는 남편이 멀리서 다시 말했다. 여보, 밥 먹고 하면 안 돼? 이거 오래 두면 눅눅해지는데. 그냥 날 놔둬, 제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남편이 달려왔다. 가만히 날 보더니 얼굴을 감싸 안았다. 엉엉 소리내며 울었다.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힘들었지? 꾹꾹 눌러 참던 날들의 연속. 그 끝엔 지칠 대로 지친 내가 있었다. 죄 없는 남편에게 짜증을 냈다. 내 자신이 싫고 남편에게 고마웠다. 여보, 미안해. 고마워. 남편이 등을 토닥였다. 나는 더 이상 낮은 연차가 아니었다. 일을 하다가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으면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큼은 성장해 있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고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기자 생활 8년차, 회사의 허리인 나는 이제 이 정도는 해내야지 라는 부담감이 있었다. 내 몫을 깔끔하게 잘 해내면 모두가 편해진다. 해오던 대로만 착착 해내면 된다. 그런데 그건 마치 먹기 싫은 밥 같았다. 살아야 하니까 목구멍으로 꾸역꾸역 집어삼켰다. 자존심이 센 성격이라 특출나게 잘해내고 싶은 욕심은 없었어도 못한다는 소리만큼은 듣기 싫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싫다는 생각이 들수록 의식적으로 더 움직이려고 했다. 기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 잘했어 라는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해내면 해낼수록 사람들은 더 바랄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특출나게 일을 잘한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 회사에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건 하나였다. 같은 노동자인 동료들.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게 될까봐 두려웠다. 동시에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하는 자전거 위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언제쯤 이 자전거에서 내릴 수 있을까? 남편이 물었다. 그만둘래?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이 일을 그만하고 싶은 건 아닌데 뭔가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차올랐다. 불행을 물리치는 주문은 지금.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3편을 보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 디멘터가 나온다.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채 허공을 떠다니는 괴물들. 그들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주변의 온도를 보며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이 싸늘하게 얼어버린다. 이들의 특징은 사람을 공격할 때 행복한 기억을 빨아먹는다는 것. 공격당한 사람은 결국 끔찍한 기억들만 남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가끔 우리는 불행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옛날에 우리는 끼니 걱정을 해야 했어. 너희는 안 그렇잖아. 그런데 뭐가 불행해? 가난, 질병, 전쟁. 겉으로 드러난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까? 30에 접어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삶을 끝내려고 한 적이 있었다. 겉보기에는 불행하지 않았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장,
나름대로 괜찮았던 벌이. 예쁜 옷과 화장품으로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사는 삶. 그러나 나는 죽음과 가까운 상태로 살고 있었다. 동이 트고 해가 떠 있는 낮에도 홀로 어둠 속을 걸었다. 해가 뜨는 게 무서웠고 잠을 청하는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눈을 떠야 하니까. 술에 취해 잠에 빠져드는 그 몇 초 동안 이대로 숨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늘 생각했다. 삶을 멈추는 버튼이 있다면 이미 눌러버렸을 거야. 왜 삶에는 시작하는 버튼도 끝내는 버튼도 없을까? 중심이 없어 휘청거리던 나에게 세상은 온갖 방법을 제시했다.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괜찮아질 것처럼, 더 많이 가지면 괜찮아질 것처럼 나는 그 소음에 휘청거렸다. 알고 있는 방법은 자전거 페달을 세게 밟듯 삶의 속도를 올리는 것뿐이었다. 살을 빼고 피부과를 다니고 워커홀릭처럼 일하고 집에 오면 술로 정신을 마취시켰다. 생각을 끊을 수 있게. 당시 내가 방황했던 이유는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문화방송에 입사하기 전 내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였다. 하지만 막상 이루고 나니 황무지 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았다. 좁은 오피스텔에서 정막 속에 잠들고 나면 직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했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모두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세차게 달렸다. 먼지와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더니 연착륙했다는 평가가 돌아왔다. 그러나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 이 경기에 피니시 라인은 없었던 거야. 남은 인생도 월급을 받으며 지금처럼 살아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 당연한 게 맞다. 아니, 당연한 걸 거야. 그런데 난 뭘 위해서 달려야 하지? 돈을 좀 써보면 어떨까 하고 좋은 옷도 사 입어봤다. 고급 레스토랑도 몇 번 가봤다. 뇌는 같은 자극에 무뎌진다. 도파민은 계속 나오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며 약을 줬다. 생각해보니 내가 세운 목표에는 이유가 없었다. 애초부터 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목표를 정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공부를 시작했고 더 나은 직장에서 돈을 더 잘 벌고 싶어서 이직을 했고 이제는 그걸 다 이뤘다.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돈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시당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바보처럼. 행복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길가에 피는 꽃을 한번 볼 시간도 없었고 친구에게 줄 엽서를 살 시간도 없었다. 그 시간들을 인생에서 다 지웠다. 내가 불행해 보인다고 말해줄 사람도 사라져갔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삶을 끝낼 용기는 그때 나왔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던 때 한 통의 전화가 내 마음을 돌렸다. 엄마였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냐. 아영아, 너 그때 재미있는 언니 있다고 했잖아. 누구? 광주에 산다던 언니. 응. 그 언니한테 전화해서 수다도 떨고 그래. 알았어. 엄마는 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나와 1살 차이 나는 그 언니를 기억해냈다. 방송국은 다르지만 그녀도 기자였다. 우리는 같은 해에 입사했다. 왠지 전화가 하고 싶어졌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영, 무슨 일이야? 언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언니는 1시간 동안 나를 웃겨줬다. 한참 웃는데 언니가 말했다. 야, 지금 당장 카페로 가. 가서 예쁘게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려줘. 내가 네 얼굴이었으면 매일 찍어서 올렸을 거다. 마법 세계에서 디멘터를 물리칠 수 있는 주문이 있다. 익스펙토 페트로눔. 이 마법을 쓰려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그저 떠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억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 한다. 영화 속 해리는 이 주문을 외울 때 친구들과 함께 있던 순간을 떠올렸다. 나의 주문은 뭘까? 남편과 시답잖은 농담을 나누며 배꼽 빠져라 웃었던 기억. 엄마와 따뜻한 온천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던 순간. 어린 시절 아빠와 공원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던 추억. 우리는 가끔 순간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혼동하기도 한다. 원하는 직장에 입사했던 순간은 기뻤지만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않았다. 디멘터를 물리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지금 웃어야 한다. 웃음을 내일로 미루면 그 웃음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불행을 물리치는 주문은 지금이다 라는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지금 웃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안아주고.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지금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행복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